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3회차 실기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보딘이죠. 정신역동적 상담. 정신역동적 상담. 누구예요? 보딘. 무엇을 물어내면요. 직업 상담의 과정의 과정. 그러니까 보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직업 상담을 하냐 이거죠. 첫째가 키워드는 탐중변이죠. 탐색과 계약의 설정, 또 중대한 결정.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 그래서 키워드가 탐중변이다. 여기에 탐전행 쓰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제목과 매칭을 잘 해야 됩니다. 보딘 정신역동적 상담의 과정, 탐중변. 쓰는 건 여러분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요. 내담자의 정신역동적이니까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상담의 구조화 및 내담자를 탐색하고 계약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중대한 결정,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지 아니면 직업에 맞춰서 성격을 바꿀지 중대하게 결정을 내리는 단계이다. 변화를 위한 노력,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게 내 자신을 성격, 욕구, 흥미 등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어렵지 않죠? 탐중변 쓰면 채점자는 거의 맞게 해준다. 설명은 타당도 있게 쓰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2번 특성 요인입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 브레이필드. 그러니까 브레이필드는 상담학에서는 특성 이론 학자예요. 그래서 지시적 상담의 주로 학자입니다. 근데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은 상담학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직업 정보 문제이기도 해요. 브레이필드의 한국 이름은 정제동이다. 김제동이 아니라 정제동이다. 그래서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이다. 정보를 누가 준다? 상담사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업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재조정 기능, 현실적으로 현실 검증을 냉철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재조정시켜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동기화 기능,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쓰는 거는 여러분 맘대로 타당도 있게 쓰면 된다. 글자 외워서 쓰지 말고 이런 내용 쓰면 되겠다 라고 보고 결정적인 건 무엇이다? 정제동이다.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의 기능 정제동을 아냐 모르냐 라고 물어보는 시험이다. 라고 해서 또 2번도 끝났습니다. 3번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은 행동주의에서 불안감소 기법에 해당되는 게 체계적 둔감법이죠. 그래서 이 체계적 둔감법에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첫째 뭘 해야 돼요? 근육을 이완시킨다. 두 번째 뭐예요? 불안익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 작성. 세 번째 또 둔감화. 무엇을?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봐서 글짓기 하면 돼요. 의미는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불안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을 위계적으로 상상해서 불안을 감소.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육 이완, 근육을 이완시킨다. 불안익의 목록 작성,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가장 약하게 일하는 것부터
이제 국어로 말하면 점층법이죠. 점층법. 가장 불안, 요게 1단계의 불안. 이게 되면 또 2단계의 불안, 또 3단계의 불안. 이렇게 불안 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불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둔감한, 그러니까 체계적인 건 뭐냐면 작은 것부터 점점점 강화시키는 것을 체계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어로 말하면 무슨 법? 점층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서 불안 유계를 점점점 높여가서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다 아는 내용인데 불안이계 목록에서 작은 불안부터 점점점 높이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 메인이겠죠. 4번 구조화된 면접법에서 생애진로 사정의 4가지를 설명하시오. 생애진로 사정. 생애는 전생이에요. 진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의 인생 중에서 전생의 이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하냐? 첫째, 진로 사정. 너 어떤 일을 하고 할 거야? 그래서 진로 사정을 하고.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 일과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 그리고 네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야? 강점과 장애야. 그래서 내담자를 전체적으로 이런 내담자구나 해서 요약한다. 즉 생애 진로 사정을 가장 쉽게 정리하면 호구조사예요. 호구조사.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미팅한다든지 아니면 연애할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집은 어디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 앞으로 삶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생애 진로 사정하는 거예요. 쉬운 용어로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사정은 일의 경험, 교육의 정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봤냐, 어느 직장 다니냐, 또 교육,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걸 진로 사정이라고 하고, 전형적인 하루의 일과를 의존적으로 하냐, 독립적으로 하냐, 몇 시에 일어나냐, 이런 걸 물어보고, 강점과 장애,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냐.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갖고 내담자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걸 보고 요약이라고 하더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를 이야기한 질적 측정 도구예요. 질적 측정 도구. 질적 측정 도구를 다른 말로 정질적 검사라고 해요. 정질적 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질적 검사나 질적 측정 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위에 나왔죠? 생애진로 사정. 생애진로 사정. 호구조사는 양을 평가할 수 없죠. 어떤 일을 했냐? 이런 것 같고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 다른 말로 호구조사. 답안지 쓸 때는 호구조사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하는 거니까. 2번째,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하죠. 이것도 조상 3대에 걸친 집안의 내력을 보고 개인의 진로를 평가하는 것을 직업 가계도라고 한다. 그래서 3대의 집안의 내력을, 3대의 집안의 직업을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도식화, 표로 만든 것을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의사, 아버지가 의사, 이렇게 보면은 나도 의사가 될 확률이 크겠다, 이런 걸 보고 의미하는 겁니다.
직업카드 분류법. 직업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흥미검사예요. 직업카드, 직업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내담자에게 주고 이 카드 중에서 선호군, 또 비선호군, 또 무슨 직업인지 몰라요. 미결정군을 구분한 다음에 선호군을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을 직업카드 분류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수화시킬 수 없는,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검사를 우리가 정질적 검사 또는 질적 측정 도구라고도 하더라. 세 가지 생애진로사정, 직업가계도, 직업카드 분류법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서비스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 여러 명이서 했습니다. 저도 고용센터, 저는 관악고용센터에서 집단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어려운 시기에 집단 상담 받으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고용센터 아침에 쫙 가니까 제 책상 앞에 김떡희 써 있고 뒤에 막 커피, 과자 먹을 거 잔뜩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점심 때는 밥도 공짜로 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서 제 내면을 토해내고 저는 직업상담사를 공부할 겁니다. 그랬더니 옆 사람이 그 시험 어렵대요. 어려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담사분이 오셔갖고 동영상 틀어주고 기러기가 끼락끼락 날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또 울고 독수리가 비둘기인가 독수리가 날개를 탁 해서 우리 50년 뒤에 날개를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그랬었어요. 그게 집단 상담이에요. 창점, 좋은 점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하니까. 두 번째,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효과적이다.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1대1로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집단원끼리 하면 묻어갈 수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세 가지만 쓰니까 집단이니까 여러 명이서 하니까 발표하고 사회성을 길러주고 타인과의 관계가 증진된다.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대인관계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두 번째,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한테 효율적이다. 세 번째, 사회성을 길러주고 대인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죠. 단점, 개개인별로 이렇게 다 상담할 수 없으니까요. 개인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또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면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집단원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샘플링 할게요. 제 강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너무 좋아요. 김덕희 교수 강의는 너무 좋아요. 2번도 너무 좋아요. 3번도 너무 좋아요. 4번도 너무 좋아요. 근데 5번은 내가 싫어. 내 강의가. 근데 저는 싫어야 할 수가 없죠. 다 좋다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집단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모든 내용을 다 까니까 여러 명이서 다 솔직한 마음을 까니까 비밀 보장이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선택과 집중해요. 다 공부하지 말고요. 세 개만 딱 찍어서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게 편하다. 그럼 저 같으면 첫째, 장점, 시간, 경제적 효율. 두 번째, 개인 상담 부담 느끼는 사람 효율.
세 번째, 사회성과 대인관계를 키워준다. 장점 끝. 단점, 개인적으로 다 만족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집단의 압력이 가해진다. 세 번째, 비밀 보장이 어렵다. 그리고 또 커피 마시고 노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공부할 때 단톡방에다가 지각 상담은 실기시험 할 게 없네, 짜증나, 막 이렇게 막 올리면 왕따 되겠죠. 7번 갑니다.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집단 내 기준입니다. 집단 내 기준. 자, 보세요. 이제 용어가 들어갑니다. 규준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어디에서? 집단술에서. 그래서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비교하는 것을 백분위 점수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정규분포. 정규분포 안에서 평균으로부터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점수라고 그래요. 일명 지점수라고도 하죠. 세 번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눠놓고 비교하는 것을 표준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를 외우지 말고 규준이란 뭐예요? 비교하는 점수를 기준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집단에서. 어떤 집단?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정규분포 집단에서, 표준 9등급 집단에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대적 위치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한다 라고 써도 되고, 1부터 100까지 숫자를 해놓고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서비스 문제입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신뢰도는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이거죠. 같냐 안 같냐. 개인차에 따라서 틀리겠죠. 답들이. 문항수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또 검사 유형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함으로써 신뢰도가 달라진다.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문항수가 많을수록 정비례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검사를 할지라도 어떤 신뢰도의 특징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검사, 재검사 신뢰도냐, 통영검사 신뢰도냐, 반분검사 신뢰도냐, 이런 검사의 유형에 따라서 신뢰도의 점수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8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 CMI. 그래서 CMI가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그래서 CMI 검사에 두 가지 척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CMI.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욕을 한다. 어떻게? 씨바라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욕을 하는 사람은 태능에 부여해서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다. 태도 척도는 뭐예요? 결참 독성타. 태능 가서도 결참하면 독성타를 맞는다. 능력은 자직목 계문이다. 그래서 자기평가, 직업평가, 결정성.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다 외우지 말고 3개만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10번 갑니다. 10번 MMPI입니다. 10번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해요.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인데요. 주로 성격검사예요. 성격검사. 즉 정상적인 성격을 검사하는 것은 MBTI예요. 이상적인 성격을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MMPI라고 해요. 정신병 등에서 만들어진 심리검사인데요. 성격검사인데 이 중에서 타당도 척도예요. 얼마큼 점수가 타당한가 이걸 보는 겁니다. 얼마큼 점수가 타당한가.
그래서 첫째, 물음표 척도. 즉, 답을 안 쓴 경우가 있어요. 내담자가 체크를 안 했다든지, 또 체크를 또 엉망진창으로 했어. 이런 거. 그래서 알 수 없다 척도라고도 해요. 무슨 답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척도라고 하는데, 물음표 척도. 무응답 개수가 얼마큼 많은가 이걸 보는 겁니다. 즉 검사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얼마큼 검사를 잘했냐 엉망으로 했냐 이걸 보고 물음표 척도라고 한다. 즉 무응답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성실하게 검사를 안 받은 거겠죠. L 척도, 라이 척도라고 해요. 거짓말 척도라고도 해요. 얼마큼 세련되지 못하게 자신을 좋은 모양으로 표현했냐. 즉 부정직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L 척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쭉 문항이 나오면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L척도구나.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을 L척도라고 한다. K척도는요. 문제는 K척도는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인데 더 쉽게 표현하면 뻔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뻔한 거짓말을 짚어내는 것을 K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세련되지 못한 거짓말은 L척도. 아주 뻔한 자기를 아주 좋게 표현하려고 뻔하게 과장돼서 거짓말하는 것은 K척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F척도는 얼마큼 정상인과 다른가.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다름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F척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질문지가 나는 노래방을 싫어한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매우 싫어한다면 싫어하는데 매우 싫어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렇게 더 확대하면 나는 밥 먹는 걸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게 매우 싫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F척도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3회차 10번까지 해서 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강 때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